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사 이영만입니다. 오늘은 제 9과 좌청룡 우백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마무리에는 삼국지에서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못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와 이제 함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항상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입니다. 아래가 남쪽이고 위가 북쪽이죠. 그래서 이 옛날부터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그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은 청룡입니다. 동은 청룡이고 청색이고 구름을 관장합니다. 서는 백호, 백색이 있고 바람을 관장해요. 남은 주작, 이게 붉은 주자죠. 새 작자고 주작. 붉은 새인데 홍색이고 불을 관장합니다. 북은 현무인데 흑색이고 물을 관장하는데, 현무의 모양은 뭐냐면 몸체는 거북이고 꼬리는 좀 뱀을 닮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그림들이 제대로 이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일제 때입니다. 일제 때 일본인들이 뭐 한국을 점령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뭐 이 고고학을 연구한다는 명분 하에 이 고려 고분을 발굴을 했습니다. 고려 고분을 발굴하다 보니까 고려 고분에서 이 그 벽화가 나왔는데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림이 또렷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로 또 이제 이 좋은 물건 다 가져가고 벽에 붙은 건 못 가져가잖아. 그래서 그것들로 화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화첩을 나도 전에 젊었을 때 본 일이 있는데 아주 선명하게 잘 지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 그래서 이 화첩이 더러는 우리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도 이 사신에 대한 그림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고려 고분에서 나온 그림이 가장 선명하고 좀 잘 돼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 좌청룡 우백호가 우리 그 삶에는 무슨 관계가 되느냐 하면은, 통상적으로 중국하고 한국은 똑같은데요. 이 북현무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그래서 왜 북현무가 그러면은 북극성이 있죠. 그러니까 북두칠성이 제일 잘 보이는 별자리인데,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북극성이 옛날서부터 왕의 별로 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북현무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이나 덕수궁에 가면은 풍계석이 있죠. 풍계석이 있는데, 풍계석이 쭉 있는데 뭐냐면 임금이 앉은 자리를 보면은 좌청룡 우백호야. 예? 그래서 청룡은 뭐냐? 동반이라고도 하고 문반이라고도 하고, 오른쪽은 서반이라고도 하고 호반이라고도 해요. 무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소위 이 양반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양반이라는 말이 생겼고, 우리가 산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죽은 사람에게도 이 좌청룡 우백호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명당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명당짜리. 명당짜리는 뭐냐면은 대산면수. 그러니까는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물이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 양쪽 산맥이 이렇게 쭉 뻗은, 그걸 우리가 보통 명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당이라고. 그래서 보면은 이 소위 좋은 자리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좋은 자리는 다 이제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는 풍수지리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이런저런 한자 한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이지, 저는 풍수지리를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요 얘기는 하고, 여기 보면은 제갈량의 말이라고 나와 있죠. 제갈량의 말. 여기 보면은
향남 칭과호라는 글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난번에 이 삼국지에서 좀 이게 못다한 얘기를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여기서도 결국 요 관계가 좀 됩니다. 이 조조군이 이제 그 오나라하고 유비를 치기 위해서 마음을 잔뜩 먹고 100만 대군을 준비를 했습니다. 100만 대군을 준비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오나라가 양자강의 남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을 공격하려면은 양자강을 넘어야 되는데, 중국에 가보신 분들하고 양자가 엄청 넓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를 타고 먼저 강을 넘어야 되는데, 배를 타고 넘어가면 수상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조군이 100만 대군이 그 중국의 양자가 약간 상류에 그 동정호라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제1호였어요. 제일로 넓은 호수인데 얘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 물이 이 만조시에는요, 물이 꽉 찼을 때는 거의 전라북도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바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들을 탄 사람들은 뭐냐면은 다 조조군들은 북쪽 사람들이라서 말은 잘 타는데 배를 타본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를 타다 보니까는 다만 멀미를 하고 이 중심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한 가지 방안을 낸 것이, 요 작은 배들을 전부 엮어가지고 큰 이 갑판을 만들어서, 마치 요즘 같은 먼저 항공모함 같은 그런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정호에서 이제 적응 훈련을 하는데, 그 적응 훈련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상당 기간 걸리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소문이 오나라에까지 간 거야. 물론 세작들도 이제 보고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오나라에서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가지고 많은 문관들이 송곳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항복합시다. 우리나라 다 해봐야 군대 30만도 안 되는데 저쪽은 100만 대군이 온다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더러 일부 또 무관들은 뭐냐면, 우리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항복합니까? 싸워봅시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 유비가 생각하기에도, 아니 만약에 이 오나라가 항복해버리면 완전히 자동사가 되는 거죠. 몇만 되지도 않는 군대 가지고. 그래서 이 제갈량을 오나라에 보냅니다. 보내서 어떻게든지 전쟁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고 오시오. 그래서 이제 이 제갈량이 그래서 여기 와요. 말이면 동호에 가요. 가서 이 송곳을 만납니다. 만나서 공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니까는 이 송곳이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좀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항복을 하자고 그러고, 일부는 좀 소수인데 전쟁을 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갈량이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결과를 얻게 됐는데, 그 마지막 말이 요 말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제갈량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수하 신하들은 당신을 섬기나 조조를 섬기나 같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신합니다. 그리고 이 동호 이 큰 땅덩어리를 관리하려면은 어차피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하든지 남이 당신을 섬기든지 딴 사람을 섬기든지 그 사람들로서는 조건이 같다. 단지 당신은 틀리다. 당신은 왜 틀리냐? 만약에 당신이 항복하고 나면은 과연 좌북해서 이 현무자리에 앉아서 좌청룡 우백호를 거느리고 향남 칭과호, 그러니까 남쪽을 향해서 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야. 물론 간단히 얘기하면 당신은 왕노를 하겠어 이런 얘기 간단한데, 좀 길게 설명해가지고 임금의 역할은 이런 자리인데 당신이 행복하지 이런 자리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조는 계속 그 항복한 사람들을 대부분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그 부하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그 우두머리는 저 먼 쪽에 막 귀양 보내듯이 보내가지고 대신에 여자 몇 명 붙여줘서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살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송곤이 이 말을 듣고서는 결정을 합니다. 이게 아니 맞다. 내가 정말로 죽을 때 죽더라도 이 항전을 해야지. 예? 내가 어떻게 이 현재 좌북 향나가면서 좌청로 우르가 지금 침과를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포기하겠냐.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좋다 그럼 나도 싸우겠다 이렇게 됐어요. 싸우다 보니까 이 이제 결국 결속을 하게 됐는데 이 주나라 오나라의 그 수군 통제를 하는 사람이 주유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 호칭이 도독인데 우리말로 하면 제독입니다. 그 사람을 이제 사령관으로 삼고 이 유비군은 육군이기 때문에 이 싸움 수상전은 그냥 오나라가 책임지고 육상전은 일부를 유비군이 이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오나라가 싸우는데 이 제갈공명이 와가지고 말하면은 이 전략 수립하는데 참여해가지고 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전략 수집하는 걸로 이제 했어요. 했는데 일단 그 주유와 제갈량이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상대방의 숫자는 많고 우리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화공입니다. 불로 상대방을 이기자. 불로 공격하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중국도 한국처럼 이 편서풍이 부는 나라입니다. 예? 편서풍이 불어요. 근데 지금 그 이 양자강이 뭐냐면 좌에서 우로 흐르거든요. 근데 조조군은 왼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상류에. 그리고 오나라군은 오른쪽 하루에 있는데 아니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다 보니까 응? 화공을 하면 불이 어떻게 돼? 지가 먼저 타는 거야. 그래서 다 여러 가지 뭐 작전을 수립을 했는데 문제는 이놈 바람이야. 그래서 유명한 동남풍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제갈공명이 학식이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방남 분석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중국의 문헌에도 보면은 그 일기를 관측하는 그런 서류가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젠가 그 언제 이 동남풍이 부는 그런 날짜를 좀 알아낸 거야. 알아내다 보니까 이걸 뭐 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는 이 주유한테 가서 자기가 옛날에 어떤 좀 유명한 분한테 뭘 배운 게 있는데 하늘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를 하면은 동남풍을 빌 수가 있다 이거야. 대신에 요 바람이 딱 3일간만 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단을 하나 만들어주면은 자기가 가서 이 재단에서 동남풍을 불 테니까 빌릴 테니까 대신에 요 날짜를 자기가 정확히 알려주면은 놓치지 말고 무조건 그때는 공격을 해야 된다. 그거 놓치고 나면은 동남풍이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단을 이제 쌓아요. 쌓고 제갈공명이 그 재단에 올라가서 이제 빌기 시작합니다. 빌기 시작하면서 몰래 이 유비한테 연락해가지고 조랴종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빠른 작은 배를 한 척 와가지고 요 부둣가에 숨겨놓고 날짜가 딱 정해지니까는 미리서 조유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3일간은 동남풍이 불 테니까 준비하라. 그 대신 그때까지 난 계속 기도를 하겠어.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정말로 이 어느 날 갑자기 동남풍이 부는 거야. 불다 보니까는 이 제갈량이 얼른 동남풍을 보는 거 보고 내려와가지고 그 조자룡의 그 배를 타고요. 그 유비군 군영으로 도망을 가는데 결국 동남풍이 부는 걸 보고 주유가 놀래가지고 이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응?
장차하니까 큰 화음이 해가지고는 자기가 군사를 보내서 그걸 사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는 이미 제갈원명이 가고 없어, 떠나고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건 포기하고 그 전투를 하다 보니까는 그 삼국지 많이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황계라는 장군이 뭐 고육지계를 펴서 이제 뭐 그 조조한테 항복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항복하면은 그냥 공소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예물을 가지고 가는 척하는데 그게 동남풍 부는 그 첫날입니다. 그날 거기에 많은 이 화약 같은 걸 쓸고 가가지고 불질러서 그 불이 결국은 이 조조군한테 갔는데 조조군은 뭐야? 이 배들을 큰 배를 묶었잖아요. 큰 배를 묶다 보니까는 홀랑 다 타버린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대패를 했는데 어느 정도 대패를 했냐면요. 기록상에는 100만 대군이라서 80만이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난 피해가 나가지고 뭐 그러니까 천하 통일의 꿈을 이제 막 당분간 못 가지고 거지. 그래서 새로이 정리정돈을 하다 보니까는 이 중요한 병기점이 됐어요. 그래서 유비가 이 시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서남 쪽으로 가서 나라를 건설할 수 있고 하는 그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쟁 결국은 삼국 시대의 탄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런 전쟁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유일무이한 전쟁은 세 나라가 한꺼번에 싸운 거. 이거는 삼국지상의 딱 유일한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금이 앉는 자리가 항상 동청정 좌백호 이게 모든 그 궁인 다 그래. 그리고 요걸 보면은 제가 한 말 보면은 중국도 이런 식으로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그래서 이거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 내가 베트남 관광 갔을 때도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는 이런 식이더라고. 좌북남향이고 거기도 우리 그 종묘 같은 데가 있어요. 종묘가 거의 우리 종묘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남아나 그 중국이나 한국이나는 이 지형상 이런 식의 그 풍수지리가 다 이제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풍수지리가 뭐 맞니 안 맞니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일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풍수지리를 글쎄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통계학으로 그냥 좀 접근하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좀 나이 많은 저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제 10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태공이라면 뭐 낚시질하는 강태공 잘 아시죠? 근데 강태공이 이름이 상입니다. 강상이고 자는 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대단히 학식이 높은 분입니다. 우리가 병서 6도 3략이 있죠. 6도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다음 10과에서는 강태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니까 다음 참 10과를 좀 기대해 주시고 그때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